자, 제목은 김소월의 길이야, 길. 됐지? 자, 뒤에 보기 넘어가서 보기부터 한번 정확하게 다시 읽어보면 단원 자체가 시의 표현이다 보니까 첫 번째 보기도 표현과 관련되어 있는 걸 줬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우선 리듬감을 다양하게 형상화한다라는 거는 뭐 우리가 좀 알 수 있지. 왜냐하면 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야? 함축성. 그 다음 또 하나는 음악성이죠. 그래서 시의 어떤 내용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함축성이 중심이야. 뒤로 잠깐 넘겨보면 이 길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함축성을 중심으로 문제가 냈다라는 게 2번일 거고요.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는 시의 표현을 중심으로 한 거. 됐니? 그 중에 이제 리듬을 다양하게 형상하는 방식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시행의 배치. 요거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 연 구분 등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할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시의 주제나 화자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행의 배치나 연 구분 등을 통해서 요게 가능한 거야. 이해 갔니? 그래서 요거 좀 머릿속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시 전체의 형태를 구성하게 되기도 한다. 됐지? 예전에 요런 거 있었어. 그 박완서의 소설 중에 그 여자네 집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앞부분에 주인공과 관련 있는 김용택의 시 그 여자네 집이라는 알겠니? 시를 수록해 놓거든요. 맨 마지막에 요렇게 끝나. 그 여자네 집. 됐나요? 그러니까 첫사랑이지.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 그 여자네 집인 거지, 그지? 그래서 요걸 요런 방식으로 행마다 한 글자씩.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 정서는 그 여자네 집. 그러면 별로 느낌이 없어요? 뭐 그리움 이런 거? 그런 게 없구나. 그렇구나. 좀 느껴봐. 그냥 정서적으로 느껴봐. 아까 우리 비문학 읽은 것처럼 그런 건데 한번 해줄게. 정서에 대한 기여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지, 그지?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각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 알겠니? 이렇게 배치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딱 느껴지니까 시각적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또한 여기 나와 있는 시행의 배치라고 보셔도 괜찮겠지. 대체 그런 게 이런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돼. 자, 그래서 시의 주제나 화제의 정서를 표현하면서 시 전체 형태를 구성하게 된다. 근데 이런 리듬감만이 아니라 이런 시각이야. 색채를 나타내는 시각만이 아니라 이런 배치에 의한 시각이라든지 또는 장순아의 고무신 이런 것들은 요렇게 또 나와. 네모칸이 쳐져 있어 그냥. 됐지? 그리고 하나, 둘, 세 켤레. 글씨로 써 있어. 하나, 둘, 세 켤레. 근데 글자 수가 얘는 하나, 둘, 세 켤레 이렇게 돼 있지. 됐나요? 그러면 요게 지금 뭘 나타내냐면 네모칸은 섬돌 같은 거야. 마루 같은 거 올라갈 때 너무 높으니까 중간에 밟고 올라가고 거기다 신발을 벗어놓죠. 그래서 요 크기를 나타낸 거야. 제일 큰 건 누구 거? 아버지 거. 그 다음 큰 거는 어머니 거. 그 다음 제일 작은 건 꼬맹이 거. 이해가 안 되는 요 모양을 나타내는 요런 것들이 시각이 되기도 하지. 됐죠? 요런 것도 바로 뭐랑 관련이 있어? 주제 형상화랑 관련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주제를 형상화할 때 우리가 그냥 어떤 함축적인 단어만 갖고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요런 시각적인 요소를 갖고 나타내기도 하고 지금 물어보는 건 그냥 음악성, 리듬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요건 하나를 더 첨가를 해준 거고요. 알겠지? 요런 경우도 있다라는 정도 알아두시고 요거 형태를 배운 게 여러분들 그거 배우지 않았나? 황지우의 무등산? 그 모양 그 시가 산처럼 생긴 거. 그지? 그거라든지 또는 산유화도 산처럼 돼 있잖아. 그죠? 그런 시가 있어. 무등산은 산에 갖고 이렇게 산 이름을 막 배치하는데 요게 끝까지 읽으면 요 모양으로 글자 수가 조절이 되지. 알겠지? 그렇게 되는 거. 참고로 얘기한 거고요. 자, 뒤쪽에 또 내려가 볼게. 여기서 이제 리듬감을 중심으로 해서 주제나 정서도 드러낸다. 그다음 외적 규율이 전제되어 있는 고전시. 자, 외적 규율이 전제되어 있다는 말이 좀 어렵지만 고전시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외형률. 그지? 그래서 형식적 제약을 가장 많이 받는 시가 시조였잖아. 그래서 이건 이제 외형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외형률. 규칙적이지. 자, 현대시의 리듬은 반복이나 다양한 변주 등을 통해 내적 규범을 창출한다. 내재율이라고 하지, 내재율.
이게 조금 더 규율이니까 규칙적일 거야. 자, 이 작품의 얘기는 이제 호흡의 속도와 같이 속도와 길이 등을 조절하는 율격을 기반으로 하는데 호흡의 속도를 조절하는 건 음보. 그지? 요런 거 조절하는 거지. 또는 글자 수를 조절해서 호흡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길이 등을 조절한 율격을 기반으로 하고 종결 표현을 다양화하는 거 등의 요소를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단어를 중첩하는 방식으로 음성상징어 사용했다. 동일한 단어를 중첩하는 방식이 바로 음성상징어의 대표적인 방식인 거니까 뭐 당연할 거고요. 표현 대상을 감각적으로 형성하는 방식도 나타난다. 감각적으로 형성하는 방식. 됐나요? 그래서 어쩌는 뭐 리듬감 자체에만 초점 맞춘 것도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나온 거지. 음성상징어 요 안에서의 리듬감 됐니? 그러면서 또 하나는 감각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효과를 또 나타내지. 문제는 쉬우니까 나중에 한번 보고 우리가 EBS를 배우는 이유는 표현 방식도 한번 끄집어내 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걸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그러니까 내신을 공부하는 느낌처럼 공부가 또 되기도 하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유형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김소월의 길, 요 길이라는 어떤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뒤로 넘어가 볼게. 2번 문제에서 나와. 2번. 보통 우리가 평상시에 걸어다니는 도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지? 이런 게 사전적인 뜻일 거예요. 사전적인 뜻에서 중심 의미. 대쪽에 더 주변 의미라는 게 있죠. 그래서 시에서는 주변 의미를 좀 활용하는데 그 주변 의미에는 또 비유적이고 상징적 의미들이 있어. 알겠죠? 그래서 보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인생이나 운명의 행로를 의미하기도 한다. 혹은 인간의 도리나 종교적 진리를 뜻하는 관념적인 단어로도 쓰인다. 이 작품에서 길은 또 이 작품에서는 길은 끝없이 이어지는 나그네의 여정으로서 일제강점기의 고단하고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며 요것도 기억해주자. 반영론적. 일제강점기의 고단하고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며 고향에는 가지 못하는 유랑민의 삶의 행로를 표상한다. 그래서 고향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서 출발한다고 보면 되겠죠. 일제강점기. 됐지? 자, 그럼 올라가서 김소월의 길. 삶의 여정 또는 유랑의 삶. 그때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할 건 뭐냐면 요거 써놓으시면 되겠죠? 일제 탄압으로 인한 삶의 터전 상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일제 탄압으로 인한 삶의 터전 상실. 그래서 우리가 일제 탄압과 관련해서 뒷부분에 우리 실전학습에서 풀었던 거 설명은 내가 또 할 건데 거기에 이제 이기영의 고향이라는 거 나와. 이기영의 고향. 됐죠? 그러면서 카푸 경향. 경향적인 거, 카푸 문학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 뒤에 가서 요것도 한번 쭉 보시면 일제 탄압으로 인한 삶의 터전 상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뭐 이용학의 시 같은 경우는 이주민의 고통을 많이 드러냈었던 거죠. 되지? 카푸 경향을 지닌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일제 탄압으로 인한 삶의 터전 상실, 우리 민족의 고통스러운 여정 뭐 이런 것들 챙기시면 되겠다. 자, 올라가서 한번 읽으면서 표현 방식들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걸 한번 느껴보자. 그지? 아마 시는 많이 봤던 거니까 분석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 자,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 집에 가마귀 가와가 울며 세웠소. 자, 어제도 이런 것도 이제 익숙해졌죠. 보조사 반복된 삶을 나타낸다. 어제도 그랬으니까 반복된 것은 지속된 상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유랑과 방랑의 지속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심층적으로 해석하는 건 바로 이 원인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제 수탈로 인한 절망적인 유랑 이렇게 어제도. 그래서 보조사 도가 쓰이면 뭐 반복되거나 열거되는 느낌. 특히 이제 백석의 모닥불 기억나나? 집에서 한번 또 찾아봐. 백석의 모닥불. 거기에는 이 도라는 보조사를 연결해서 나열을 하거든. 그걸 통해서 뭐라고 나와? 판소리 사설두처럼 확장적 문체 요게 나오거든. 그런 것도 한번 찾아봐봐. 백석 모닥불 거기서도 이 보조사 도가 많이 쓰입니다. 됐지? 도가 쓰여서 나열하지 나열. 근데 그 나열이 판소리에 쓰이는 판소리에 쓰이는 확장적 문체
여기 쓰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바로 전통을 추구했었던 백석이라는 인물의 어떤 어휘나 그지 이런 것들을 또 연결시켜가지고 또 우리가 서술할 수도 있지. 모닥불 영상은 따로 있어. 알겠니? 예. 뭐 들어가서 보셔도 돼요. 그지? 예. 자,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 집에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 나그네 집인데 원래 나그네는 집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한번 생각해 볼까? 나그네 집이라는 것 자체는 이질적인 개념이야. 나그네라는 것과 집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나그네는 집이 없는 사람일 거고 집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안식처가 될 수 있는데 나그네 집이라는 말이 실제 이 집이 내 집이 아니라 잠시 머무르는 곳. 그러니까 화자의 처지를 고조시켜 주거나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그러면 요걸 우리가 생각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이질적인 개념의 조합을 통해 됐니? 화자의 처지를 극대화시켰다라 그러면 찾을 수 있어야 돼. 이해 갔나?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나그네 집 요게 이질적인 조합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것만 좀 기록해놔도 괜찮을 것 같아. 나그네와 집 요것은 이질적인 개념의 조합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극대화시켰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 집에 까마귀 가왁가왁 울며 새웠소. 자, 까마귀 가왁가왁 느낌은 있을 것 같아. 까마귀 자체가 주는 뭔가 불길하고 쓸쓸한 느낌. 됐죠? 분위기 형성. 자, 그런데 또 하나는 뭐야? 까마귀가 가왁가왁 울며 새웠는데 실제 울면서 나를 샜단 얘기는 유랑민 박랑민의 처지라고 볼 수도 있겠죠. 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밤을 새울 정도로 슬픔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겠죠. 그래서 밤을 새울 정도의 슬픔을 말을 건네는 어투의 독백으로 나타냈다. 밤을 새울 정도의 슬픔을. 됐죠? 밤을 새울 정도의 슬픔을 말을 건네는 어투의 독백으로 나타내. 독백이야 이거? 이해 갔니? 가왁가 울며 세웠소. 그래서 이때 소는 하우체죠. 그지? 상대 높임의 일종인데 그러면서 얘는 밤을 세웠다라는 영탄적인 어조가 같이 나타난다고 봐야 돼. 됐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학을 최근에는 어떤 개념으로 딱딱 외우는 것보다는 여 작가가 이 당시에 썼던 시에서의 화제의 어떤 정서나 태도들 중심으로 어조나 이런 것들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 걸 찾는가도 되게 중요하다. 이해 갔지? 그래서 가왁가왁 울며 세웠소의 세웠소 요것도 알아두시고 당연히 감정이입 같은 건 찾을 수 있겠지. 그지? 자, 오늘은 또 몇 심리 어디로 갈까? 자, 그러면 앞에 부분은 과거 이야기야. 근데 오늘은 현재겠죠. 근데 내가 또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나? 요 두 개의 연으로 됐지? 화자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불안정한 삶의 모습을 다 바라볼 수 있죠. 이해 갔지? 이런 표현들도 아마 찾아서 정리해 주시고 뒤에 시 같은 경우 복습하거나 뭐 예습할 때 특히 예습할 때는 한 번 정도 읽으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한번 뭔가 쓸 수 있는 게 있나 한번 확인을 해봐. 알았니? 그리고 선택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시문에 어디에 연결시킬 수 있을지 그렇게 분석해 보시고 또 하나는 내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라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됐죠? 그 다음 오늘은 또 몇 심리. 자, 몇 심리 이런 것도 체크해 주시고 그죠? 오늘은 또 몇 심리. 몇 심리는 의존명사지. 됐죠? 그러니까 심리, 몇 심리 앞에다가 얘를 붙임으로써 됐죠? 숫자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어? 밝히지 않았다라는 게 바로 이런 막막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그죠? 얼마를 가야 될지 몰라. 왜? 정해진 목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목적지나 방향성들을 상실한 거야. 차라리 그게 정해져 있다면 훨씬 나을 거야. 메밀꽃 필 무렵을 보잖아?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작품을 보면 장돌뱅이의 삶이야. 알겠니? 그래서 거기 다음 장까지 가야 돼. 그 다음 장이 아마 대화일 겁니다. 대화장까지 가야 되는데 낮에 물건을 팔아. 시장이니까 낮에 물건을 팔고 날이 어두워지잖아? 그러면 고개를 2번 넘고 개울을 1번 건너야 한다. 그럼 요건 차라리 어때?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정해져 있긴 하잖아. 됐지? 그러니까 막막하진 않을 거야. 당연히 삶이 막막하긴 하겠지만 근데 이 친구는 어때? 오늘은 또 몇 심리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야.
이해가니?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일제히 수탈로 인한 우리 민족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숫자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서 목적지나 방향성을 상실해서 막막함을 드러내고 있다. 됐지? 그래서 우리가 가끔 뭐 그런 표현 쓰잖아. 숫자를 통해 됐지? 화자의 정서를 극대화시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심리라는 거, 그지? 심리는 4km 됐나요? 심리는 4km니까 몇 심리가 될지 모르는 그 길의 막막함. 그래서 끝없는 유랑, 이걸 나타낸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겠죠? 여기 있는 부사라든지 또는 의존명사를 사용해서 막연함 또는 막막함을 드러내고 있다. 자, 어디로 갈까? 그러면서 요때 요 어디로 갈까를 다음 연에 갈까랑 반복을 시켜줘. 이해 갔니? 어디로 갈까?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그러니까 그 어디를 집이 아니야. 됐니? 집이 아니라 어디? 산하고 들인 거야. 그러니까 어디로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디로든 가야 되는 장소가 집이 아니라 그냥 뭐니? 산과 들, 그냥 전국 방방곡곡 이런 이미지죠. 그래서 목적지가 없다. 그 다음에 어디로든 가야 되는 막막한 공간을 제시하기 위한 건데 그때 요 갈까라는 것은 그죠? 음악성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연과 연의 긴밀성도 만들어주는 거야. 요것도 체크 한번 해볼게. 어디로 갈까?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됐지? 우리 이번에 연시조 얘기할 때 했었잖아. 각각 연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지만 그지? 각 연마다 연결되는 고리들이 있을 땐 그 긴밀성을 찾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됐지? 그때 이 갈까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야. 됐죠? 그래서 어디로 갈까 하면서 연을 나눴기 때문에 리듬감의 호흡 조절은 되지만 그런데 뒤에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그러면서 오라는 곳이 나는 없어 못 간다 라는 것의 호흡 조절은 막막한 심정이 훨씬 더 고조되겠지. 그지? 분명히 어때? 하는 보 오늘은 또 몇 심리 어디로 갈까?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되니까 호흡 조절이 이루어졌지? 하는 보 여기는 이음보 그 다음 이름보 됐지? 그래서 음보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조금 더 빨리 읽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 그치? 그래서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이렇게 되겠지. 됐지? 그래서 호흡 조절도 좀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 호흡 조절이 바로 이런 거 나타내는 거야. 영탄 됐니? 외로움이나 또는 나라를 잃은 민족감의 어떤 상실감 이런 거 됐죠? 체크해 주면 되겠죠.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는 자문자답으로 보시면 되고 됐지?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자 그런데 봐봐 이 시가 되게 좀 잘 쓰는 게 첫 번째 연하고 두 번째 연 딱 들어갈 때 그지? 1연과 2연의 관계성이 묶여. 어제도 오늘도 시간성으로 됐죠? 2연에서 3연으로 갈 땐 어디로 갈까?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이렇게 또 생각하는 과정이 나오지. 그리고 바로 대답해서 나는 못 가. 그런데 다음 또 읽어보니까 말마 라고 하면서 내 집도라고 이야기를 또 하잖아. 그러니까 뒤에 부연 설명이 또 들어가지. 그래서 화자가 이때 말마소라는 말을 표현을 통해서 이 뒤에 문장을 한번 봐봐. 말마라 내 집도 정주각산 차가고 배가는 곳이다. 이해 갔니?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지만 실제 나는 고향은 있어 라는 얘기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여기 정주각산 빨간색으로 밑에 화살표 내린 거 요거는 꼭 써놓자. 구체적 지명을 통해서 화자의 상실감이 관념적 슬픔이 아니라 실제하는 아픔임을 보여줄 수 있다. 요런 것도 하나 써놓을게요. 정주각산 그 다음 정주각산 차가고 배가는 곳이니까 물리적으로는 갈 수 있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이것은 어쩌면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못 가는 것일 수도 있는 거야. 갈 수 있는데 지금 못 가는 거지. 이해 갔지? 말마소 말도 하지 마. 답답하기만 해. 그래서 집이 없어가지고 산과들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야. 됐지? 집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산과들로 돌아다니는 것 뿐이지. 그지? 옆에 김소월에 들어봤었지? 우리에게 보섭될 땅이 있었더라면. 됐지? 우리가 이렇게 그런 땅이 있었다면 이렇게 떠돌겠느냐. 그지? 아침에 점을 쏘네. 이런 표현 나오잖아. 자, 말마소. 내 집도 정주각산 차가고 배가는 곳이야. 너네 집만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집도 차도 가고 배도 가는 곳이야. 이런 얘기지. 이때 도의 역할은 다르죠.
됐니? 이때 도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나의 고향도 갈 수 있는 곳이야. 이런 표현이니까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뭐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해. 도. 그지?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 집에 밑에 말마소 내 집도 정주각산 차 가는 곳. 됐지? 자, 정주각산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오. 자, 금소 뭐라 그래? 여보소 공중에 저기러기, 저기 있는 기러기. 그러니까 이때 저기 있는 것은 공간적인 거리감이겠지만 어쩌면 심리적인 거리감도 나타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기러기는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공간적이면서 심적 거리감까지 유지할 수 있겠지. 여보소 공중에 저기러기, 공중엔 길이 있어 잘 가는가? 여보소 공중에 저기러기, 열십자복판에 내가 섰소. 됐죠? 요거는 반복해줬죠? 여보소 공중에 저기러기, 여보소 공중에 저기러기. 자, 그래서 요거는 길이 있어 잘 가느냐라고 말을 건네놓두지만 실제 기러기하고 대화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가 아니? 어쨌든 대화체가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봐주시고, 여보소 공중에 저기러기, 공중엔 길이 있어 잘 가는가? 열십자복판에 내가 섰다. 갈래갈래 갈린 길이라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도 없다. 됐지? 요것도 한번 분석해 볼게. 자, 앞에 부분 길이 기저 봤더니 연과 연 사이가 되게 긴밀하게 연결되는 걸 봤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정주각산 차 가고 배 가는 곳이야. 그러면 그쪽으로 차도 가고 배도 가면 그쪽으로 뭐가 나 있겠어? 길이 나 있겠죠. 그지? 그렇지 않겠어? 그런데 공중에는 길이 있어? 없잖아. 근데 공중에 저 기러긴 공중엔 길이 있어 잘 가? 길이 없는데도 잘 가는 거야. 이해가 아니? 길이 없는데도 잘 가? 근데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어? 열십자 복판에 서 있지. 열십자 복판에 서 있다는 얘기는 길이 뭐 하다는 뜻이야? 많다는 뜻이잖아. 그거를 또 뭐라고 표현한 거야? 많다도 아니야. 갈래 갈린 길로 표현한 거야. 됐지? 그러면 갈래 갈린 길은 길이 많다는 거에 적다는 거야.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반복을 통해서 또 의미를 형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김소월의 글쎄 길은 선생님들이 설명을 할 때 되게 막 뭐 유튜브 영상도 보면 되게 간단하게 설명이 되거든. 근데 선생님 봤을 때는 표현이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거든. 이해가 안 돼? 되게 신경을 또 많이 쓰신 것 같고. 그러니까 원래 천재적인 시인이라고 하니까 뭐 이걸 그냥 한 번에 썼을 수도 있어. 그치?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거를 글쎄 한 번에 쓸 수는 없을 것 같거든. 여러분들이 배치도 해보고 단어도 찾아보니까 열십자 복판에 내가 섰는데 갈래 갈린 길인 거야. 이건 많은 길이지. 그런데 그런 길이라도 그 길이라고 해도 내게는 바위 갈 길이 없는 거야. 이해 갔니? 예.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길이 되게 많아. 열십자 복판에 내가 섰으니까. 그런데 그 갈래 갈린 길이라도 내게 바위 갈 길은 하나도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 내가 A라고 표시한 거거든. 근데 내가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지. 됐지? 어쩌면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일제강점기라는 어떤 시대적인 아픔 때문에 만들어진 걸로 보는 게 됐지? 우리가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됐죠? 그래서 앞에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도노법으로 시상을 전개했어요. 여기에서는. 그지? 도노법으로 요 연에서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저 기러기에게 됐나요? 공간적으로 좀 떨어져 있고 공중엔 길이 있어 잘 가는가? 그러면서 길이 나 있는 바로 어디? 열십자 복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그 안에 보편적인 길일 거야. 어쩌면 운명의 기로라든지 이런 걸 나타내는데 갈래 갈 길 다시 길이라도니까 뭐 연세로도 볼 수 있겠죠. 되니? 그래서 호흡이 유지가 되는 거야. 갈래 길이라도 내게 바이 전혀 부사 됐죠? 하나가 없다. 이건 수사겠죠. 그죠? 그거 하나가 없는 거예요. 이 수사를 통해서 진짜 막막하고 절망적인 심정을 딱 드러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그 많은 길 중에 내가 갈 길이 하나도 없냐. 이해갔니? 그게 고향으로 갈 길까지도 사라져버린 거야. 이해갔니? 그럼 만약에 이렇게 써야 돼. 진짜 내가 힘들어. 그래도 길 하나는 있어야 되거든. 그 길이 어디야? 그 길이 고향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삼포 가는 길 봐봐. 삼포 가는 길은 그래도 고향 가는 길이 하나가 있었잖아. 그래서 삼포 가는 길은 교도소에 갔다가 나와서 이해가지 삼포를 찾아간단 말이야. 근데 이 삼포는 나한테는 뭐였어? 그 사람한테는 고향이었죠. 됐죠? 그러니까 이 길 하나는 남아있는 거야. 내가 진짜 이 세상에 살다가 정첩이 살다가
이제 마음의 좀 안식을 좀 느끼기 위해 갈 수 있는 장소는 고향이거든. 그지? 그런데 가서 이제 근처에 가서 상실하기는 해. 그지? 왜냐하면 이 삼포라는 장소가 어떻게 되니까. 그렇지. 이제 도시와 산업화를 개발이 된단 말이야. 개발이 되면서 관광지로 바뀌어버려. 그래서 상실이 되긴 하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김소월 같은 처지가 되긴 하겠지. 근데 지금 앞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길이 하나도 없다라는 건 고향을 상실했다는 뜻도 되는 거야. 이해가 아니? 방향만 상실한 게 아니라 고향까지. 그러니까 정지용의 고향.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정지용의 향수라는 시는 뭐 유학이라든지 이걸 떠나기 전에, 그지? 그 전에 이제 썼기 때문에 뭔가 낭만적으로 좀 그릴 수 있었겠지만 김소월이나 정지용이라는 인물들이 또 느꼈던 또 하나의 단면은 지금처럼 진짜 고향이 없어지는. 됐지? 그런 느낌을 가졌다고 볼 필요가 있겠지. 그래서 이때 하나도 없다라는 게 그렇게 방향 상실과 고향 상실이 같이 나타나는. 됐죠? 그런 정도로 한번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 봤을 때는 김소월의 이 길은 낼 수 있는 문제가 충분히 많아. 이해갔지? 그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볼만한 시 같지는 않아요. 이해갔지? 그래서 뭐 나름대로 한번 또 문제를 많이 풀면서 앞으로 어떤 문제들이 더 많이 만들어질지 수능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 그러니까 단순히 암기형이 아니라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설명이 좀 장황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좀 걸러서 들어 알아서. 알겠지? 자, 뭐 문제가 근데 너무 쉽게 나왔어. 4번 같은 경우는. 그지? 그래서 알아둘 건 이런 것도 좀 기억은 해두시고요. 그지? 음보율, 호흡 조절하는 거. 그 다음 요거 5소. 종결어미 반복 당연히 알 거고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상대. 그지? 상대 높임. 그 다음 의문형 종교를 통해서 정서부가 괜찮은 것 같은데 시 전체의 통일성 요건 아니겠지. 그지? 그걸 아마 지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와가와 갈래갈래 등의 동일 단어 중첩, 음성 상징어 사용한 거 뭐 알 수 있겠지. 그지? 우리 체크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 갈래갈래는 요것도 한번 써놓긴 하자. 요거는 우문 반복도 가능한 거다. 무슨 반복? 우문 반복. 그러니까 갈래갈래는 기역과 니을음 반복이니까 요런 걸 이제 우리가 우문 반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지? 또 헷갈리면 안 돼. 니을은 유음이야. 비음이라고 하지 말고. 예전에 저기 뭐지? 청산별곡에 니을과 이응의 비음을 반복해서 요거 틀렸던 거야. 내신에 나왔던 거. 수능은 이렇게 안 나오고. 됐지? 내신에 리을은 비음 아니다. 됐니? 리을은 뭐다? 유음이다. 요거 이렇게 지웠어야 돼. 됐지? 요런 것들.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닐 거야, 너희는. 그지? 그 다음 요것도 좀 기억해 놓고. 앞에서부터 이제 세웠소. 그 다음에 못가오, 고시라오. 그 다음 내가 섰소, 하나 없소. 됐지? 요 하우체는 영탄적인 느낌을 같이 자아내고 있다. 됐지? 그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지. 됐어? 됐니? 자, 그 다음에 뒤에 2번 문제 같은 경우도 풀어보니까 뭐 난이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고, 뭐 2번 같은 경우, 그지? 뭐 관념 속에 인생의 길을 탐색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념적이지 않고 실제적이다라는 부분을 드러내는. 됐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경험에서 나오는 거 요거 체크해 주는 거 잊지 말고. 됐지? 요 관념이냐 경험이냐는 평가원에서 출제했다고 그랬었죠. 언제? 다 기억 못하지 왜? 만능. 그렇지. 누가 얘기하지 않았어? 만능이라고? 환청이 들린 건가? 간절함 이런 게 들려. 그러니까 수능 보다가 그 간절함을 지녀봐. 그럼 내 목소리가 들릴 거야. 4번이야 뭐 이렇게. 이해가 아니야. 아닌가? 하여튼간 그렇게. 자, 하여튼간 뭐 쓰려고 그랬지? 만능. 만능. 만능 한번 알아두고, 관념과 관련해서 문제 나왔던 또 하나가 그 이광수의 무정. 그지? 이광수 무정. 무정. 거기서 이제 관념이란 단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틀렸다고 봐야 돼. 요거는. 막 수능이라 겁먹는 요런 느낌? 이광수. 맞지? 이광수. 키 큰 애 걔도 이광수인가 이름이? 네. 그러네. 그것도 이광수네. 그지? 내 순간 쓰고 잘못 쓴 줄 알았어. 잠깐만. 소설가가 이광수가 아니었나? 갑자기 헷갈렸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유랑민의 고단함을 나타내는 시는 출제가 충분히 가능한데, 최근에 나왔던 게 이용학의 시 나왔었잖아. 그리움. 그지?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둬.
알겠죠? 이용학의 그리움. 이용학 시인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럼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질문할 거 있나? 없나? 없죠? 오케이. 네. 김소월의 길. 요 정도 수능에 나오면 너무 쉬워서 의미 없을까? 근데 막 문장 성분 같은 것도 알고 있어요. 문장 성분도 알 필요는 있어. 왜냐면 이런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부사나 관용어 각각 하는 역할이 좀 달라. 관용어는 우리가 관형사라는 개념하고 부사는 좀 비슷할 수 있는데 관용어는 서술의 역할을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특히 부사는 부사의 역할도 하긴 하지만 부사가 갖고 있는 그 느낌. 그래서 우리가 뭐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뭐 형용사처럼 그런 어떤 정서를 좀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역할이 중요할 때가 많아. 그래서 너희들 모라니피까지는 거기에서 아직이라든지 비로소란 단어가 중요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럼 아직은 기다린다는 얘기는 이미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이 모란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 내가 후회를 하지 그 전까지는 후회 안 할래.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직이나 비로소야. 됐니? 그 다음 저번에 얘기했던 차마. 차마 뭐뭐 하지 못했다. 근데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차마 떨치고 갈 수 없었습니다가 맞는데 차마 가면 안 되는데 님이 떨치고 간 거야.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 단어 하나에 결합시킬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정서적 깊이를 좀 다르게 하는 거지. 이해갔지? 그러니까 너희는 못 느끼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예민하니까 느껴. 좀 예민하다고는 좀 그러네. 성질이 더러워 보이네. 날카로우니까 샤프하니까 그게 보이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너희처럼 물러 터지면 안 된다. 이해갔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 같은 경우는 딱 떨어지면 송곳 꽂히지 딱 꽂히는 거고 너희는 그 무슨 귤 굴러가듯이 그지? 대굴 이런 느낌이니까 됐니? 그런 것들 참고해 보시면 돼.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 뭐 피동사동 같은 경우는 윤동주 시에서 몇 번 거론됐었으니까 그지? 그런 것도 체크되고 그 다음에 문제로도 나왔었어 한 번은. 그 시가 이제 유명한 시는 아닌데 많이 나오진 않을 거야. 근데 그런 시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유명하진 않은데 문법 책 중에 현대시나 소설 같은 문학 있죠? 문학을 갖다 놓고 그걸 문법으로 설명한 책도 있어. 이해가니? 그랬을 때 어떤 느낌이 달라지는지 그런 것도 있고 뭐 김훈이라는 소설가는 뭐 조사 쓰는 거. 그지? 철수가 학교에 갔다 요거의 차이점까지 분석을 해서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했었거든. 그런 것들을 보면 출제의 가능성은 있지. 그지?